사실 애들한테 말해놨어. 뭘? 윤성이 말이야. 윤성이 엄마랑 둘이 베트남에 있는 국제학교로 갈 생각인 것 같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있어. 거기가 후진국인데 국제학교는 우리나라 그냥 일반 학교보다 훨씬 좋대. 수업도 전부 영어로 쓰고. 그래서 몇 년 살다 올 모양이더라고. 그리고 그거 학비가 많이 드는데. 재환이 혼자 벌어서 어떻게 해외에 있는 식구를 건사하겠어.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기로 했어. 앞으로 윤성이한테 다달이 돈이 들어가고 우리 생활비도 더 벌어야 해. 그러니까 내가 자꾸 돈 벌으라고 그러는 거잖아. 적어도 한 달에 250은 더 들어와야 살지. 뭐라고? 왜 그런 약속을 했어? 그 돈이 어디서 나서? 당신 연금 있잖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노진구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이죠. 노 씨는 이 나이를 먹고 아내에게 애물단지 취급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잘 커준 아이들, 평생 성실히 일한 노 씨, 그리고 뒷바라지를 해준 아내. 이 모든 게 70, 80에도 여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 씨가 퇴직하고 난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30년 넘게 일하고 집으로 완전히 돌아온 남편을 아내는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짐이라도 떠안은 사람처럼 구박했습니다. 돈을 안 버는 노 씨는 아내에게 남편이 아니라 돈 잡아먹는 귀신, 밥만 축내는 백수였습니다. 은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경비 일을 하라고 재촉하는 아내. 그 이유가 손자의 유학비를 보태기 위함이라는 걸 아는 순간 노 씨는 허탈한 감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돈 버는 기계 말이죠. 아니, 아무리 기계라도 30년, 40년 쉬지 않고 쓰면 녹이 쓰는 법이었습니다. 노 씨는 이대로 인생이 저무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노 씨는 아내의 남편이고 자식의 아버지이고 손주들의 할아버지였지만 그 이전에 내 삶이 있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노 씨는 20대의 공무원이 되어서 30년 넘게 일을 하다가 정년퇴직했습니다. 노 씨에겐 징그럽게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휴직을 한 것은 40대의 사고로 다리가 부러져서 몇 달 쉬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리가 낫고 곧바로 복직을 해서 그 뒤로는 휴일에만 쉬었습니다. 공무원이라 천금은 못 벌어도 안정적인 봉급으로 자식 둘을 키워냈습니다. 지금은 아들, 딸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죠. 노 씨는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습관적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3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던 몸이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직 꿈나라였습니다. 노 씨가 퇴직하고 잠이 많아진 것은 오히려 아내였습니다. 아침밥을 일찍 차릴 필요가 없으니 10시가 넘어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몇 시야? 7시. 더 자. 아내의 질문에 노 씨는 짧은 대답과 함께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면도를 할 필요도 없고 정장을 입을 일도 없었습니다. 편한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생활했고 집 앞 슈퍼도 같은 복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를 만끽해야 하는데 왜 가슴팍이 턱하고 막힌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밥 먹어. 오전 10시 20분. 아내가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김칫국에 계란 후라이, 김, 멸치볶음.
평범한 아침상이었습니다. 노 씨는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아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야? 노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종일 집에 있게? 내가 집에 있는 게 짐이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으려고. 오늘은 무슨 오늘? 언제는 또 나갔던 것처럼 얘기하네. 나가서 할 일이 있어야 나가지. 노 씨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입을 삐죽거리며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식탁 위에 두거나 함부로 젓가락질을 해서 접시 소리가 쨍그랑 나도록 눈치를 줄 뿐이었습니다. 이리 줘. 내가 설거지 할게. 노 씨는 식사 후에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키에 비해 낮은 싱크대 때문에 허리가 구부정해졌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릇만 싱크대 안에 넣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노 씨는 한참 동안 그릇을 뽀득뽀득하게 씻었습니다. 거실에 나오자 소파에 가로놓은 아내가 보였습니다. 끄트머리에 자리가 있었지만 걸터 앉아 뭐하나 싶어서 컴퓨터가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있다고 해서 딱히 할 일은 없었습니다. 느긋하게 커피 마시며 TV를 보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신을 온 것뿐이었죠. 앉아서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기도 하고 책장에서 책을 꺼내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2시, 노 씨는 아침에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종일 집에 있을 거냐는 질문. 아니, 종일이 아니라 하루 종일이라며 강조했던 그 목소리. 노 씨는 괜히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것이 민망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보, 내가 장 봐올게. 장? 별로 살 거는 없는데. 저녁 반찬거리나 안방 욕실에 샴푸 없던데. 샴푸 사야 되지 않아? 사와 그럼. 아내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기도 좀 사오던가? 찌개용으로? 혼자서 마트에 간 노 씨는 이상하게 어색했습니다. 평일 오후에 혼자서 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남자보단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좀 사고 정육 코너 앞에 섰는데 노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돼지고기를 사오라고 했는데 찌개는 어떤 부위로 사야 하는지 헷갈렸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게 앞다리살도 있고 삼겹살이랑 목살도 있고 그러네. 어떤 게 찌개용이야? 아이고, 그냥 알아서 좀 사와. 뭐 하나 살 때마다 물어보게? 자다 일어났는지 짜증이 묻어나는 말투였습니다. 노 씨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쓸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아무 고기나 집어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 본 것을 정리하는데 아내가 혀를 찼습니다. 하필이면 기름기 하나도 없는 부위를 사왔어? 차라리 삼겹살이 낫지. 그렇게 말을 해줬으면 사왔지. 노 씨가 대꾸를 하는데 고기에서 핏물이 새어나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또 혀를 찼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이제는 아내의 혀 차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또 뭐야 이게. 일을 만드네. 노 씨는 미안하다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흘린 것을 닦았죠. 내심 아내가 칭찬이라도 해주길 바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노 씨가 뭘 해도 못마땅한 사람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잔소리를 했고 뭐라도 하면 답답하다며 역정을 냈습니다.
열심히 해보려던 마음도 사라지게 말이죠. 여보, 빨래 돌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따로 빨아야 하지? 블라우스처럼 보이는 아내의 옷을 들어 올리며 묻자 아내가 대답도 안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 씨는 퇴직 후에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노 씨가 늘 일을 하느라 주말이 아니라면 아내를 많이 도와주기가 힘들었는데 평생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해온 아내도 조금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빨래나 돌리고 있으면 안 답답해? 뭐, 갑자기 웬 시비를 거나 싶을 정도로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아니, 어디 잘 나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지. 남자가? 남자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남들은 퇴직했어도 사업 구상하고 그러느라 바쁘던데. 하지만 노 씨는 사업을 할 마음이 크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볼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배워두면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아내는 노 씨가 당장 돈을 안 버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은 모양이었죠. 당신 어디가? 며칠 뒤에 오전부터 화장을 하는 아내가 의아해 물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며 흥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안 나간다니까 답답한 사람이 나가야지요. 집도 좁은데 둘이서 북적북적 뭘 하나요? 꼭 노래를 부르듯이 놀리듯이 하는 대답에 노 씨의 미간에 실금이 갔습니다. 어디 가는데 그래? 친구들 만나러 가. 다음 달에 나 제주도 간다고 했잖아. 그것 때문에 상의할 게 있어서. 아내가 여자들끼리만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7명이서 제주도 여행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노 씨도 흔쾌히 그러라고 했죠. 그것뿐이면 노 씨도 기분 나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도 가족이 아닌 자신의 인생이 있으니 말이죠. 이번에 같이 가는 지숙이 있지? 걔 남편이 세무사라고 말했나? 지난번에 들은 것 같네. 너무 좋은 직업 같아?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무엇보다 정년도 없잖아. 그러면서 노 씨를 힐끔 쳐다보다가 마저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선이네는 식당 하니까 직원 두고 놀러 다니잖아. 에효, 뭐가 됐든 공무원보다는 나은 것 같네. 월급은 쥐똥만큼 주는데 정년은 한 75살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100세 시대에. 연금이 있잖아. 노 씨는 모아둔 돈과 연금이면 그래도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그렇게만 살아도 잘 산 인생이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아내는 그 이상을 바랐던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거 보면 부럽지 뭐. 당신은 뭐 한다고 공무원 시험을 본 거야? 어차피 볼 거면 세무사 같은 거나 하지. 거울에 집중하며 대수롭지 않은 듯 말을 하는 아내를 노 씨는 지긋한 눈빛으로 바라보다 뒤돌았습니다. 아내의 질문인지 혼잣말인지 모를 말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에 집중했지만 아내의 용건은 끝이 안 났습니다. 아, 희경이네 남편은 옛날에 한번 망했던 그 사업 있지? 그거 아직도 하는데 돈 잘 번다네. 부동산 투자해서 월세도 꼬박꼬박 들어오고. 왜 화장을 해도 거실에서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공무원에서 평생 당신이랑 애들 먹여 살렸어. 시집 장가 다 보내고. 퇴직해서도 돈 꼬박꼬박 나오는데 왜 불만이야? 노 씨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다툼이 싫어 두루뭉술 넘어가는 게 보통이었는데
오늘따라 듣기가 참 괴로웠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지. 왜 그렇게 예민해? 아내는 노 씨가 한마디 했다고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외출 준비를 마치고 답답하다는 듯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먹을 때는 올 거야. 저녁도 먹고 올 거야. 아무튼 나만 보면 밥 타령. 그러고서 쌩하게 나가버리는 아내. 노 씨는 닫힌 현관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노 씨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대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나가서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노 씨를 꼭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돈도 안 벌면서 벌어둔 돈만 까먹는 존재를 바라보듯 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가는 것조차 노 씨의 연금으로 가는 것일 텐데 말이죠. 어째서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생각하면 가슴이 조이듯 아팠습니다. 서글펐습니다. 노 씨는 혼자 부엌으로 가서 아침에 먹었던 국을 데웠습니다. 밥을 조금 덜어놓고 혼자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얹힌 듯 속이 답답했습니다. 눈칫밥도 밥이라고 아내에게 몇 마디 들으니 속이 부대낀 모양이었습니다. 저녁도 점심과 마찬가지로 대충 먹었습니다. 아내는 늦게 들어올 듯 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노 씨가 집에 있는 게 불편하다고 했지만 이제는 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봤자 다정한 한마디 듣지도 못하니까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왜 머릿속에 이혼 생각이 스쳤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아내가 씻고 나오더니 노 씨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물가 봐. 당신도 마트 다녀보니까 알겠지? 연금으로는 못 살아. 그리고 앞으로는 더 그럴 거고. 부부가 생활하려면 한 달에 얼마 있어야 된다 그랬지?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잖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뭐라도 제2의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게 쉬워? 나도 나중에 부동산 같은 거 공부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부동산 투자는 아무나 하나? 그리고 목돈 들어가는데 잘못되면? 언제는 사업하라며. 내 생각엔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할 것 같아. 매달 꼬박꼬박 월급 받다가 안 받으니까 불안해. 그럼 당장 일하러 나가라는 소리야? 할 수 있는 일이 은근히 많겠더라고. 경비라던가 은퇴하고 남자들 그런 거 많이 한다던데? 뭐? 경비? 노 씨가 퇴직하고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자꾸만 다시 생활전선에 뛰어들으라고 뒤에서 떠미는 아내가 기가 막혔습니다. 경비도 못할 것도 없지만 노 씨도 숨을 돌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 필요하다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돈돈거리면서 사람을 못 살게 구는지 몰랐습니다. 차라리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퇴직 후에 나온 세상이 혹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이 더 노 씨에게 가혹한 듯 했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왜 나한테만 자꾸 일하라고 해? 당신이 할 생각은 없어? 아내에게 싫은 소리도 별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수가 적다고 아내는 때로는 답답해했지만 노 씨는 말을 아낀 것이지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노 씨도 매일같이 계속되는 아내의 핀잔에 초연하게 굴기가 힘들었습니다. 뭐?
내가 애들 다 키우고 당신 평생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 돈까지 벌어오라고 그래. 그럼 뭐 내가 일하면 당신은 내 밥 안 얻어먹고 살 거야? 각자 역할이 있는 거잖아. 노 씨와 아내 사이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야말로 평생 일한 대가가 이런 건 줄은 몰랐어. 대가가 이런 건 줄은 몰랐어. 조용히 읊조리듯 말하는 노 씨의 목소리에는 힘은 없었으나 어떤 의지가 생겨난 듯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죠. 노 씨는 아내와 한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도 단답만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처음에는 노 씨의 눈치를 조금 보는 것 같았던 아내는 나중에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며 말이죠. 하지만 노 씨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아내의 사정까지 생각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 씨의 생일이 다가오는 주말이라 미리 식사만 함께 하기로 했죠. 식당에 앉아 다들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들네 손주가 하나, 딸네 손주가 둘이니 식구들이 북적북적했습니다. 전 같았으면 행복하기만 했겠지만 노 씨는 마냥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운동 좀 하세요? 이제 쉬시니까 운동 많이 하세요. 건강하셔야죠. 가끔 집 앞에서 조깅은 하는데 나도 등산도 다니고 할까 생각 중이야. 이제 여유로워서 좋으시겠어요. 뭐 그렇지. 노 씨가 사위가 안고 있던 어린 손녀를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혼잣말을 하듯이 말했습니다. 집에서 빈둥대면 뭐가 좋아? 사람이 너무 놀아도 오히려 병나? 너무 놀긴. 아빠가 그럴 성격인가? 집에 있으면 노는 거지. 너희도 50 되기 전에 사업을 하던가 해서 노후 준비해. 퇴직하고 나서는 끝이야. 그냥 아빠처럼 뒷방 늙은이 되는 거야. 아내의 말에 순간 다들 조용해졌고 노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떻게 자식들 앞에서까지 이런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사위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지만 노 씨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낼게. 에이,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낼게요. 나 때문에 모인 건데 내가 내야지. 생신이니까 저희가 내야죠. 그래, 돈도 안 버는 양반이. 애들이 사준다고 할 때 못 이기는 척해? 카드를 꺼내들었던 손이 멈칫했습니다. 내가 내. 너희 밥 정도 못 사주겠냐. 노 씨가 다시 한번 카드를 내밀자 아들이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아들, 딸에게 선물도 받았기 때문에 밥은 자신이 사겠다고 진작부터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돌아오는 내내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노 씨는 침대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들어오겠다더니 잠이 든 것인지 안방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보이지 않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아침밥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경비라도 하라고 한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야. 갑자기 무슨 말을 하나 싶어서 뉴스를 보다가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는 소리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사실 애들한테 말해놨어. 뭘? 윤성이 말이야. 윤성이 엄마랑 둘이 베트남에 있는 국제학교로 갈 생각인 것 같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있어. 거기가 후진국인데 국제학교는 우리나라 그냥 일반 학교보다 훨씬 좋대. 수업도 전부 영어로 쓰고. 그래서 몇 년 살다 올 모양이더라고. 그리고 그거 학비가 많이 드는데.
재환이 혼자 벌어서 어떻게 해외에 있는 식구를 건사하겠어.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기로 했어. 도무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말도 아니지만 머리에 쉽게 입력이 되지 않았죠. 앞으로 윤성이한테 다달이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생활비가 줄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꾸 돈 벌으라고 그러는 거잖아. 적어도 한 달에 250은 더 벌어와야 살지. 뭐라고? 왜 그런 약속을 했어? 그 돈이 어디서 나서? 당신 연금 있잖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아내를 보며 노 씨는 웃음기 없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연금을 어떻게 쓸지 나한테는 상의도 안 해. 우리 손자 유학 간다는데 할머니가 돈도 못 보태줘? 그렇다고 노후 자금을 줘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는 안 돼. 이미 해줄 만큼 해줬는데 무슨 손자 유학까지 보낸다고?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라 보태준다는 거지? 그 말이 그 말이랑 뭐가 달라? 언제는 연금이 적어서 연금만으로는 못 산다더니 그걸 줄 생각을 해? 그래 놓고는 나보고 경비 일 알아보라고? 경비 무시해?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얼마나 좋아. 당신도 돈을 벌어야 자존감이 좀 생길 거 아니야.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사람을 이렇게나 도구 취급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이건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중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자식들 앞에서 비참한 꼴을 당하고 밤새 생각했던 바를 노 씨가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당신이 가서 하던가.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해? 지난번부터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못해? 사진 멀쩡한데. 당신이 가서 경비를 하든 마트를 다니든 해. 여보,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당신이 벌어와. 나는 이제 지쳤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가장이야? 가장도 못 해먹겠다. 이제는 갈라서자. 뭐라고? 당신도 내가 집에 있는 게 답답하다며. 불편하다며. 그리고 돈 못 버는 남편은 친구 남편보다 못하다며. 나랑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이혼이라니? 당신 진심이야? 어떻게 이혼이란 말이 나와? 노 씨라고 쉽게 결정했을 리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밤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내에게 자존심이 깎여나갈 때마다 아내에 대한 정도 같이 깎였습니다. 이제는 노 씨도 아내를 보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밥 한 끼도 마음대로 못 먹고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노 씨에게 따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며 흐느끼기도 했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겪은 모든 서러움, 모욕감. 노 씨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 씨는 더 이상 아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다음 날 아내는 아침 일찍 어딜 나갔는지 몰랐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노 씨는 이혼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외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마음은 굳게 먹었지만 자꾸만 한숨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현실이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노 씨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돌아오자 아내가 집에 있었습니다. 노 씨의 얼굴을 보더니 다짜고짜 말을 했습니다. 당신, 이혼하면 연금도 나눠야 하는 거 알지? 그거 알아보러 아침 일찍 나갔구나. 그러자 아내가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재산 분할 철저히 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나 전업주부라고 돈 안 주면 어떡해? 그럴 일 없어.
정당하게 나눌 테니까 걱정 마. 노 씨가 차분히 대꾸하자 아내는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당신 정말 이혼하려는 거야? 그래?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답지 않게 이혼하기가 싫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밥이나 해 먹고 살 수 있어? 그건 내 문제니까 걱정할 거 없어. 여보, 유학자금 때문에 그래? 그럼 당신 연금 안 건드리면 돼? 당신 나한테 화나서 충동적으로 이러는 거잖아. 지금 아니, 화난 거 아니야. 충동적인 것도 아니고 생각한 지 오래됐어. 노 씨의 말에 아내는 충격이라도 받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노 씨는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노 씨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해놓고 노 씨가 이런 생각을 할 줄 몰랐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얼마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인지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나 없이 편히 살아. 처음엔 아내는 이혼은 결사반대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살 자신이 없는 것은 노 씨가 아니라 아내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노 씨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크게 떠드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 고집은 결코 꺾지 못할 거라는 걸 아내는 알았습니다. 결국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집은 팔아서 나누고 나머지 재산도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노 씨는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나왔죠.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 씨도 정말 잘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가 샘솟았습니다. 혼자 사는 작은 아파트는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던 사람이 없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노 씨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유로움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존감을 깎아먹는 사람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도 아내와 살면서 겪은 괴로움이 줄어든 것이 노 씨를 숨쉬게 했습니다. 노 씨는 최근에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산행에서 만난 사람들과 안면을 텄고 그 인연으로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빈둥거린다며 화를 낼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후를 잘 보낸다며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죠. 그런데 아내의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는 베트남으로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는 아내가 됐고 말이죠. 집을 팔고 하며 목돈이 생겼는데 그게 다 자식에게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내 재산도 아닌데 참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 이런 걸로 서운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엄마는 어떻게 오빠한테만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똑같이 안 해줄 때는 안 서운했는데. 이번에 느꼈어요. 엄마도 아들이 더 중요하구나. 딸이 어느 날 노 씨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손주의 유학 자금을 대준 것이 섭섭한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경솔한 아내가 화를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딸은 아내와 대면대면하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남은 아들이 아내를 살갑게 챙길 성격도 아니었고 말이죠. 노 씨는 더 이상 아내에 대한 생각은 멈추기로 했습니다. 노 씨는 자식들과는 가끔씩 통화를 했는데 그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혼 전보다도 잘 지냈습니다. 자식들이나 아내의 소식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전, 노 씨는 아파트 창가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만약 아내가 있었더라면 팔자 좋다고 빈둥거리지 말라는 소리가 날아올 것 같았습니다. 노 씨는 피식 터져나오는 웃음을 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폈죠. 1, 2년 후에는 다시 일이 하고 싶어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에게 휴가를 주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해서 일한 보상을 작게나마 주고 싶었습니다. 사치하는 것이 없기에 가진 것으로도 소박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고 싶은 것들도 다 해보고 푹 쉬면 그땐 소소한 일거리라도 찾아볼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